44번 이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설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늘어졌는데, 이번에는 관계를 묻는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줄일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선택지 먼저 봅니다. 쓰나미는 물 자체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쓰나미,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영역이죠. 1번, 물 자체보다 파동의 전달, 이게 초점이 있죠. 두 번째,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기상 조건, 특정 기상 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2번은 바람과 관련지어서 본래 쓰나미하고 관련이 이제 깊은 그런 것들이 파도이기 때문에, 파도하면은 그 원리가 이제 바람이니까, 그래서 바람과 관련지어서 그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세 번째,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물결의 일렁임이라는 것은 파도와 같은 맥락인가?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파도가 아니라 파동, 이것과 관련되는 용어인가? 이 점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고, 네 번째,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 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 가까운 바다보다 먼 바다에서. 이거는 우리 상식과 관련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식에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답이 선택지만 보고도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풀이의 본래 원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본문 확인하겠습니다. 맨 앞에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스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이거는 일본어 합성어 4번 앞부분에 나와 있고,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아 바로 4번, 가까운 바다보다 먼 바다에서 더 위협적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방향을 대략 잡아볼 수 있죠. 근데 앞부분에서 틀렸을 것 같은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놓고 나머지가 맞는지 이걸 좀 꼼꼼하게 검증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 끝부분 보면 지금 먼 바다에 있던 어부들은 아무 이상을 못 느낀다. 이 연장선에서 보충 설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끝부분에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 2번 선택지가 맞다는 점이 또 바로 확인이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단락 부분이 1번 선택지에 관련되고, 셋째 단락 부분이 이제 3번을 확인하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 글은 이 끈을 비유로 이렇게 썼는데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이렇게 줄을 위아래로 튕기는, 그러면은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튕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튕긴 지점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파동이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 끈 길이 방향으로 쭉 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이 쭉 이어지는 요걸 설명하는 것은 요 끈의 비유로 설명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쓰나미 전체를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는 끈의 비유는 그 위아래로의 파동, 그 파동이 자기 탄력이 주어진, 튕긴 그 부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끈을 타고 파동이 옆으로 이어져 간다. 이걸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앞부분,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했었던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바로 이 지점은 이 끈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끈이 쓰나미 전체를 비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을 설명한 것이고, 그 파동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걸 설명할 때 끈의 비유 여기 사용된 것이다는 점을 한정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둘째 단락 부분이 1번 선택지에 관련되고 마지막 단락으로 3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다음 45번. 다음 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답을 찾을 수 없는 선택지 먼저 보면 전부 조간대란 말로 출발하죠. 조간대에서 총알고등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총알고등류가 사는 지점 여기 설명됐는지 총알고등류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조간대의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중부. 그럼 조간대를 다시 중부가 아닌 것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조간대에서 높이에 따라 생물의 종이 수직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높이에 따른 수직 분포. 4번, 조간대에 사는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 조간대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 자, 네 개가 다 조간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단락은 지금 3개 정도로 시각적으로 크게 나뉘는 지점이 보이죠? 첫 번째 단락. 해안에서 밀물에 의해 해수가 해안선에 제일 높게 들어온 곳과 썰물에 의해 제일 낮게 빠진 곳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간대라 한다. 이렇게 해서 밀물대 그리고 썰물대. 썰물대는 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바로 이 지점을 조간대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기에 열악한 환경 중 한 곳이 바로 이 조간대이다. 열악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악하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생물들은 물에 잠겨 있을 때와 공기 중에 노출될 때라는 상반된 환경에 삶을 맞춰야 한다. 또한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파괴력도 견뎌야 한다. 바로 이런 것들이 4번에 해당되는 거죠.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 그래서 공기에 노출되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또 파도에 또 견뎌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4번을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 단락 건너갈까요? 조간대는 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눈다. 이것이 그 2번 선택지 중부란 용어가 사용됐었죠. 바다로부터 가장 높은 곳인 상부는 그러면은 이렇게 뚝 잘라서 상, 중, 하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고 가장 높은 부분은 파도가 강해야만 물이 겨우 닿는 곳. 파도가 강해야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밀물이 가장 높게 밀어 올릴 때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상부란 말이 나오니까 바로 건너뛰고 중부 그리고 하부 여기 해당되는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줍니다. 상부, 중부, 하부. 그래서 2번 선택지 중부란 말이 보였으니까 2번 중부에 사는 생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럼 중부에 해당된 부분 가서 보면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 그런데 물이 빠져 공기 중에 노출되었다 해도 파도에 의해 어느 정도의 수분은 공급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빠지는. 근데 이 상부 같으면은 썰물 때 파도가 친다라고 해도 영향을 주기가 어렵지만 중부는 그래도 하부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 것이고 중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는 어떤 생물이 사는지 이걸 얘기하진 않았어요. 상부에도 역시 뜨거운 태양열에 견뎌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뭐가 사는지. 자, 거기에 비춰서 하부 간조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물에 잠겨 있다. 땅 위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다소 안정적이긴 해도 파도의 파괴력을 이겨내기 위해 강한 부착력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는 상부, 중부, 하부만 얘기했지 어떤 생물이 사는지 이런 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대충 눈으로 이렇게 스킵해도 총알고등류와 따개비들 이게 나오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 총알고등류가 사는 곳은 어느 지점인가 이런 부분이 확인될 수 있고
그 문장 다시 보면 조간대를 찾았을 때 총알 고둥류와 따개비들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조간대에서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지점인 것이다. 물이 가장 높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상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총알 고둥류가 사는 곳 확인할 수 있고 답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2번 중부에 사는 생물 여기에 대한 얘기는 있지 않았다. 그리고 3번은 높이에 따라 수직 분포,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물이 빠질 때 어느 정도 수분이 공급되는,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는 수분이 공급되기 어려운, 그래서 공기나 햇빛 이런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이런 것으로 수직 분포의 이유 이런 것들이 설명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생물들이 견뎌야 하는 환경적 조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된 내용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예시로서 어떤 생물인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지만 환경적 조건은 충분히 나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둘째 단락이 상부, 중부, 하부를 얘기했는데 마지막 단락이 상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지금 인용된 잘라진 다음 부분, 거기 가면 아마도 중부, 하부 순서대로 또 예시된 설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음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6번 선택지 먼저 봐야죠. 숙주는 기생생물의 서식처다. 홍역은 로마 전투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홍역 바이러스의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했다.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그 본문의 글을 읽기 전이라도 대략 어느 정도 느낌이라는 게 생기죠. 숙주는 기생생물의 서식처. 이건 기본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지점이 여지가 있고, 두 번째, 홍역은 로마 전투력 약화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가능성이 있겠죠. 홍역 질병이고 그러니까 전투력 약화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본문 안에서 이 홍역이 정말 로마 전투력 약화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는 전 시대의 것으로, 아니면 이 로마 전투 요것과는 다음 시대로 이렇게 설명된 건 아닌지, 맥락은 맞지만 본문 안에 정확히 로마와 관련지어서 설명됐는지는 꼭 점검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홍역 바이러스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숙주가 하는 역할은 미미하다. 아무래도 독성이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숙주가 하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 방향이죠. 그 역할이 미미하다라는 건 좀 맥락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만합니다. 네 번째, 대체로 미생물과의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을 만한, 왜냐하면 초기 전투니까,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그 미생물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정도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조건에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기생생물과 숙주는 날을 세운 창과 무쇠를 덧댄 방패와 같다. 창과 방패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방금 선택지 읽었을 때 어때요? 3번 독성이 약화된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창이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방패의 역할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죠. 한쪽은 끊임없이 양분을 빼앗으려 하고 한쪽은 어떻게든 방어하려 한다.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기생생물은 가능한 한 숙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는 것이 유리하지만 숙주가 죽게 되면 기생생물에게도 오히려 해가 된다. 기생생물에게 숙주는 양분을 공급해주는 먹잇감인 동시에 살아가는 서식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속어 부분 주목해야죠. 기생생물은 최적 생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중용의 도를 깨달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쯤 되면 기생생물은 자신의 종족이 장기적으로 번성하려면 많은 양분을 한꺼번에 빼앗아 숙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을 만큼만 빼앗아 숙주를 살려둔 상태로 장기간 수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도
뭐 범죄물이나 이런 걸 다루는 이런 데서 이런 상황들을 빗대어 자신들의 처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인간의 그 어떤 쇠퇴를 설명하는 보조적인 도구, 비유의 보조관념이 될 만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달러 끊어간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자, 서술의 맥이 한번 바뀌는 지점이죠. 미생물은 인간과 처음 마주치게 되면 낯선 숙주인 인간을 강력하게 공격한다. 설상가상으로 낯선 미생물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인간의 면역계는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데 서투르기 때문에 낯선 미생물과 인간의 초기 전투는 미생물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자, 이 지점은 선택지에서 읽어봤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4번 선택지에 초기 전투에서 인간은 일방적으로 패배한다는 것이 바로 확인되는 구절입니다. 다음 2세기경 로마 제국. 2세기경 로마 제국 여기 나왔으니까 바로 그 2번 선택지 로마 전투력 약화 이것과 관련되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로마를 예로 든 지점이 어디까지인가를 괄호로 먼저 묶어보고 그 안에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 로마를 속으로부터 골병들게 만들었던 장본인을 홍역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바로 전투력 약화의 원인 제공, 그것도 맞아 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죠. 1번 선택지는 기본 상식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점점 3번이 틀린 것이다 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죠. 더군다나 아까 단락이 바뀐다라고 보통 이하 이 부분에서는 그 항체란 말이 나왔어요. 항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3번 뒷부분에 항체의 역할, 항체 생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여기 확인되는 지점은 단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읽었을 때 기본 상식으로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한 선택지 일단 미뤄두고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맨 앞부분에 기생물과 숙주의 기본 관계 그리고 나서 중간 부분 보통 이하 여기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이어지는 항체의 생성 이런 정도로 보면 대략 3번이 틀리다는 점을 대략적인 맥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서도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면 맨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서 검증을 확실히 할 일이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정도 선에서 답을 확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음 47번 필자의 견해 선택지 영웅이란 말은 고대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영웅, 고대 예술 신화의 영웅은 문학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신화는 영웅 그리고 신화가 아닌 평범한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 문학 거기에는 인간적인 주인공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 이거는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자, 2번에서 신화와 문학작품, 이거를 구별했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는 신화의 영역이 아닌 문학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이런 것은 서술맥이 맞다, 맞는 방향일 것이다. 짐작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 그럼 여기에는 영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1번 선택지나 4번 선택지 이 정도만 읽어보는 조건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지만 2번 선택지를 읽어왔다면 2번에서는 분명하게 신화와 문학작품을 나눠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2번 선택지에 그런 신화와 문학이라는 구도를 가진 그 상태에서 4번으로 온다면 이건 조금 뭔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역사주의 비평가들인데 작중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그래서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건 신화의 영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맥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택지를 서로 비교하다 보면은 그 정도의 방향은 어느 정도 느낀 이런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안에 맨 처음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등등등 이렇게 이어지는데 둘째 단락 가면 신화와 달리 문학작품은 여기서 명확히 신화와 달리 이렇게 얘기하죠. 달리.
그래서 그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을 시킨다. 이런 부분이 바로 1, 2번 선택지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둘째 단락 뒷부분으로 가면서 훨씬 인관화되었다는 지점에서 2번 선택지가 명확히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나오니까 3번 답지 연결 지어보고, 마지막 단락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여기 역사주의 비평가가 나오죠. 4번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럼 실제 인물인 양 이렇게 얘기한 것이 벌써 영웅이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라는 점이 보이죠. 뒤에 또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A를 부정하고 B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48번 넘어갑니다. 주어를 수로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1차적 표지는 의문사이다. 선택지의 설명이 좀 긴 편인데 어쨌든 의문사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점이 보일 거예요. 두 번째, 공방의 대상이 되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은 언어적으로는 서로 주어가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1번에서 의문사란 단어를 봤으니까 2번에서는 주어가 다른 명제 사용, 여기에 핵심 어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세 번째,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대답의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 자, 역시 3번만 따로 떼어놓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1, 2번을 읽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1번에는 의문사란 말이 나왔고 2번에는 주어가 다른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두자. 그런 정도에서 나무의 색깔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뒤에 나무의 종류가 무엇이다? 앞에 주어는 색깔, 뒤에 주어는 종류. 이 주어가 달라지고 있죠? 근데 1번의 의문사 여기에 기대면 무엇인가 라고 물었는데 뒤에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일단 같은 단어가 달라지진 않은, 그러니까 주어가 다른 이런 정도로 3번의 예를 사용한 거니까 예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문사는 답의 범주를 정해주지만 논의 주제에 적실한 서술 범위의 경계를 표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답의 범위를 정해주는데 서술 범위의 경계는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역시 의문사를 제시어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면 변증술은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토피카에서 하나의 주장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요령을 해서 정리해 놓았다. 그랬을 때 쭉 보면은 지금 선택지 읽어봤을 때 주어, 의문사 뭐 이런 것들이 그 서술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도 변증술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피카가 나오고 뭐 뭔가 정리해 놨다 이런 게 나오는데 주어나 서술어 아니면은 그 의문사 이런 것들이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3분의 1 정도 지점 지나가면서 결국 주어는 같고 수로는 서로 상반되는 두 명제에 의해 반영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어, 수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어를 수로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공방의 요령을 정리했다. 그때 그가 유형 구별의 1차적 표지로 삼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지, 얼마인지, 언제, 어디서 등과 같은 의문사였다. 자, 여기가 핵심적인 부분이 되죠. 자, 의문사였다. 이것으로 일단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1번 선택지가 보면 주어를 수로에 귀속시키는 서술 방식을 유형별로 구별하는 1차적 표지는 의문사다. 본문 안에 읽은 내용 그대로 제일 먼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이 정도에서 1번을 잠정적 답으로 확인해 둔 뒤 나머지는 어디가 틀리는가를 검증하는, 틀린 걸 검증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기 시작해야죠.
자, 그 중에 바로 의문사 뒤로 이어가면서 예시된 부분 볼까요? 가령 나뭇가지 앉아있는 참새를 가리키며 그것이 무엇인지 물을 때 그것이 아주 작다는 답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자,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게 아주 작다. 그 새가 작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답은 그저 엉뚱한 동문서답일 뿐이다. 왜냐하면 참새를 가리키며 그게 무엇인지를 물었으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답해야 되는 거죠. 반면 종달새라고 답을 했다면 그 답은 틀리기는 해도 동문서답은 아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 새의 종류를 물은 거니까 종달새다라고 대답하면 답은 틀렸지만 종류를 말한 것이니까 동문서답은 아니다. 그럴 경우 진위 판가름을 하기 위한 시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작다는 답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답을 하는 쪽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맥락에서 3번 답지를 봐야 되는 거죠. 색깔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실제 노란색일 때 갈색이라고 합시다. 나무니까. 그러면은 나무의 색깔이 갈색이다 라고 하면 맞는 답이고 나무의 색깔이 빨강이다 라고 하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수로에 맞는 의문사가 던져진 그 방향은 해당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3번은 색깔이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종류를 말하면 바로 아까 새를 이야기했을 때 참새를 가리키며 이게 뭐냐라고 종류를 물었는데 크기를 작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은 격이죠. 주어의 차이로, 수로의 차이가 아니라 주어의 차이로 답을 한 방식. 그래서 틀리다.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 두 문제를 제시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한 문제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문제 성격이 달라서 좀 저 뒤쪽에 69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9번 문제 먼저 점검해 보면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소유권을 분류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뭔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요건은 무엇인가? 자, 선택지 4개를 보니까 저작권을 얘기하는 선택지가 3개가 있고 소유권을 얘기하는 선택지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안이 전반적으로 저작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다는 점을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저작권하고 소유권 여기 언급됐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표시해 보죠. 첫 번째 단락 저작권이란이라고 출발합니다.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 다음 세 번째 단락 저작자란 저작자 작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저작자에게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 여기까지 읽을 수밖에 없네요. 자, 거기까지 일단 체크하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단락에 저작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는 이유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쭉 가보면은 3번에 저작권을 보호하는 목적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은 저작권이란 첫 단락에 맨 앞에 얘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기본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확인은 2번 대 4번 정도 소유권을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요건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먼저 확인되느냐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저작권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저작권이 뭐다라는 부분이 설명되는데 그 과정에 소유권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다른 것과의 차별성을 얘기하면서 저작권을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그리고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이런 용어에서는 물권법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은 저작권을 얘기하는 것이요. 소유권은 저작권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교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서술 목적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처럼 소유권을 분류하는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락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예요? 바로 주제의 흐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상수를 할 필요가 있어도 그걸 위해 견주어진 비교 대상은 상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기본 맥락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도 일단 의심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권이 언급된 지점, 첫 번째 단락, 이걸 좀 더 꼼꼼히 읽어보면 그것 자체를 분류하고 그 분류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이것 자체는 서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글쓰기 일반 원리를 고려한다면은 선택지 4개를 꼼꼼히 하나씩 순서대로 점검해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어디를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지점을 먼저 어느 정도 골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활용토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50번, 다음 설명에 대한 적절치 않은 것. 지금 선택지가 진행자는 김 교수는 이렇게 됐으니까 먼저 지문 안에서 물론 실제 그 시험에 제시될 때 이 편집 방식은 진행자나 김 교수 요 인물들에 대한 것들이 시각적으로 구별이 잘 되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와 네모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행자는 밑줄만 쳐주고 김 교수를 동그라미로 쳐주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시각적으로 잘 눈에 띄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다시 봅니다.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 추가 설명 요구하는가? 두 번째,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견해를 수정한다는 건 자기 견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요거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우선순위로 꼬집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 진행자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한다. 진행자 부탁에 따라서. 다음 네 번째,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자,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게 맞는지 그것을 또 질문을 한다. 자, 그러니까 김 교수부터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다른 거 다 빼고 김 교수 지점만 골라가 봅시다.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소개하겠다는 얘기니까. 다음 두 번째.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밑바닥에, 배 밑바닥에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평평한 이런 형태다라는 얘기죠.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방향 전환. 뭐 아까 그 앞 시간에 풀었던 그 요트 같은 경우에는 그 횡류력을 방지하는 뾰족한 부분.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을 저항으로 막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는데도 그 횡류력의 저항을 덜 받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이런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지점은 없습니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없다면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 본문안의 앞부분부터 읽어가면서 그 본문안의 앞에 있었던 내용이 선택지 중 몇 번에 있는가를 찾아 맞고 틀린 걸 확인하는 이게 일반적인 접근법인데 지금 이 문제는 2번 선택지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진행자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행자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보편적 통념에 따르는 생각을 대변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출연자가 독특한 의견을 소개하는 그런 경우라면 우리네 상식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좀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가 나와서 그 전통 선박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상황인데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자기 의견을 수정한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2번의 내용을 초점에 두고 그것부터 본문안에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51번. 여기는 그 표 안에 위에는 신문 보도고 밑에는 해명 자료.
그리고 신문 보도 안에 기억, 니은 두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 있고 해명 자료도 기억, 니은 두 개로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선택지가 얘기하는 지점이 어느 걸 얘기하는지가 헷갈려서 그래서 내용을 알면서도 실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짜임새 자체가 좀 주의할 짜임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선택지 신문 보도에서 위의 표란 뜻이죠. 기억에서는 개략, 니은에서는 상세히.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화살표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것도 초점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행 길이만 보더라도 기억은 짧고 니은은 길다. 이 차이점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에 대해서 니은이 해당된 걸 풀어가는지 전혀 다른 독립적인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인지만 확인해 주면 1번을 판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위의 부분이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도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니은 끝부분에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대원은 공공 아이핀 발급이 불가능 이런 부분에 바로 확인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해명 자료 아래 표를 이용하는 것이고 기억의 밑줄 친 부분은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아 부자연스러워진 표현이다. 그래서 기억의 중간 부분 세대원의 주민등록 발급 일자나 A이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그러면은 대리인 신청으로 그럼 그것과 대등한 수준의 다른 것 어떠한 경우 이게 와야 되는데 발급 일자, 날짜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다. 어법과 비문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해명 자료 니은은 단독 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자, 니은 확인하겠습니다.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 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나 친인척 주소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지가 단독 세대원인 경우는 거의 없다. 단독 세대원인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했는데 단독 세대원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었다. 서술 초점이 일치하지 않죠. 거기가 틀린 지점입니다. 이렇듯 그 내용은 장황한 것을 줄여서 읽어가거나 해야 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바로 연결지어 판단이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지점은 1, 2번이 신문보도 위의 표, 3, 4번이 해명자료 아래 표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의 아예 위에서부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해서 각각 하나씩 설명한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해당된 부분을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읽어가는 이런 정도면은 실수를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잘못 이해한 것 고르기.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서술의 기초가 된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시기는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다. 역사가들에게 역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대충 읽어도 2, 3번이 서로 밀접히 관련된 것을 이야기한 두 개 선택지란 점을 볼 수 있죠. 자, 사건이 벌어진 시기, 역사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의 정확성, 바꿔 이야기하면 2번 선택지로 이야기하면은 사건이 벌어진 시기에 대한 정확성은 역사가들이 꼭 지켜야 될 의무다. 그래서 본문 안에 역사적 사실이란 무엇인가, 역사적 사실 이걸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문장 상식적 견해에 따르면 모든 역사가들에게 똑같은 말하자면 역사의 척추를 구성하는 어떤 기초적 사실들이 있다. 기초적 사실. 예를 들면 헤이스팅스 전투가 66년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명심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역사가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와 같은 사실들이 아니란 점이다. 그러니까 66년에 벌어졌다는 것,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데 주로 관심 가지는 건 그런 게 아니다. 그 대전투가 65년이나 67년이 아니라 66년에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스트본이나 브라이턴이 아니라 헤이스팅스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역사적 사실인 거죠. 분명 중요하다. 역사는 이런 것들에서 틀려서는 안 된다.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제기될 때 정확성은 의무이지 미덕은 아니다. 그러니까 3번 꼭 지켜야 될 의무다. 그러나 미덕은 아니다. 미덕은 아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이 더 있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을 때 3번은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만 2번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 읽은 것 앞부분에 65년이나 67년이 아니라 66년 이스트본이나 이런 다른 지역이 아니라 히스팅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사실인데 그 문장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분명히 중요하다. 그런데 2번은 그것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이 명확히 드러난 거고, 그러니까 필자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역사가들이 더 중시해야 될 뭔가 이걸 강조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이런 기본적 사실을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하면은 다른 것을 OX처럼 판단하는. 그런 건 쉬운 문제에서나 다루는 것이지 어려운 것은 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기반에 둡니다. 일단 53번 넘어갑니다. 1번 선택지 보유 효과와 관련된 관용 표현으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건 벌써 말이 이상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건 내가 갖지 못한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건 진리는 소유의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예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그러면 미지의 것에 대해서 뭔가 더 궁금해하고 더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내가 사는 곳이 멋진 관광지인데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놀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동네 뭐 하러 오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꾸로 내가 어딘가 여행을 간다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보유 효과라면 보유라는 건 지니는 거잖아요. 그 반대 방향이 되지 않을까. 두 번째, 보유 효과에 대한 침팬지 실험은 보유 효과가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건 그럼 침팬지 실험 부분이 본문 안에 설명되어 있겠죠. 그때 인간과 같은 맥락에서 결과가 도출됐는지 차이점으로 결과 나왔는지 이걸 확인해 줘야겠고요. 세 번째, 보유효과 실험에서 먼저 물건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 이미 지니게 한 뒤 그 다음에 반응 이걸 실험하는 것이니까 보유 효과를 적용하면 먼저 써보시고 구매 결정은 나중에 하세요와 같은 상품 광고 문구를 만들 수 있겠군. 먼저 써보고 라는 건 일단 보유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보유 효과가 작동하면 그것에 의해서 반품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을 노린 그런 심리적인 면을 이용한 그런 상술이란 뜻이죠. 자, 본문 읽어갑니다. 사람들은 물건이건 사회적 지위이건 일단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나면 갖고 있지 않을 때보다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성향이 있다. 추상적 진술인데 그럼 일상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 진술이라고 해서 어렵고 구체적 진술까지 확인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거는 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문제지 새로운 지식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예시를 안 보더라도 첫 번째 문장만 읽고도 대략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유하고 나면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이런 방향에서 보면은 4번은 맞지만 1번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거는 방향이 거꾸로 그 예를 들고 있다. 라는 것, 잘못된 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고요. 54번은 편지글에 관련된 얘기인데 거의 뭐 선택지가 편지글이라는 문종의 일반적 특징을 얘기하는 정도죠. 그리고 이제 조금 분량을 길게 해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는 그러니까 엉뚱한 내용을 담은 그런 정도라서 뭐 난이도는 전혀 없는 그런 짜임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다음 55번 문제 이어서 필자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 1번에는 어원을 밝혀
그럼 어원을 밝힌다라고 하면은 벌써 쭉 우리 한글로 쓰인 이 글 속에 좀 로마자로 표기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 부분이 어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각적으로 바로 연결 지어 볼 만할 겁니다. 둘째 단락 앞부분. 다음, 일반적 통념과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건 읽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 의문형 진술을 통해 이 의문형 진술, 지금 일본이 어원 때문에 알파벳으로 표기된 단어들이 보이는 지점을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처럼 3번 의문형 하면 물음표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장이 끝나는 지점 이런 데를 쭉 주목하면서 물음표가 어디쯤 있나 거의 끝부분까지 내려가야 되네요.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재산의 소유자 같은 기분을 맛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물음표가 보입니다. 그 다음 문장 물음이 있으니까 대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죠. 물론 누가 보아도 분명한 대답은 이러하다. 이렇게 해서 뒤에 대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식으로 1번, 3번 제일 먼저 제거하고 2, 4번에 집중점을 둡니다. 2, 4번. 그래서 일반적 통념과 상반된 견해, 설명 대상과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제시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다른 것이란 점은 2번, 4번 같은데 이게 단순한 차이인지 아니면 상반된 것인지 이것의 문제죠. 자, 그래서 맨 앞에 사유재산과 이익 두 번째 단락 이런 종류의 재산을 사유재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둘째 단락 중간 부분에 그러나가 나와요. 역접이니까 거기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인류 역사 전체, 특히 경제를 인생의 주요 관심사로 하지 않는 유럽 이외의 여러 문화를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 공통법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이다. 자, 여기에 공통법칙이라는 말,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뭔가가 다른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될까? 공통법칙, 예외, 아니면 서로 상반된 것. 이런 것일까? 다음, 바로 뒤에 문장. 사유재산 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뭐 A 말고 다른 것 B 이렇게 봐야 될까? 상반된 A와 B가 서로 맞서는 것일까? 자, 그럼 사유재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지 반대의 경우라고 보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번과 4번으로 선택지양이 줄었어요. 그 둘의 미면 차이를 2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4번 선택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것이 답을 내는 고리가 되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읽어가면은 이렇게 상반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긴 지문이지만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일단 선택지에서 눈에 띄는 1번, 3번을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를 보는 방식. 자, 그럼 56번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괄호 4개를 채워야 되는데 가나다는 순서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 지하수를 퍼올릴 필요 증가, 뒤에 각종 산업의 응용 발전, 그 사이에 라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라를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하수를 퍼올릴 필요 이게 어디쯤 나오나 이걸 보면은 크게 세 단락으로 놓고 볼 때 절반 정도 분량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이미 언급했던 이런 정도에서 한번 나뉘는 것으로 4개 단락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때 둘째 단락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분량 중간 조금 지나는 지점이죠. 둘째 단락 끝나는 이 지점에서 지하수를 퍼올릴 필요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산업에 응용 발전한다 맨 마지막에 보이죠.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을 읽어서 라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수증기를 동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증기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니은이 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제일 먼저 이걸 찾자. 그래서 니은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3번, 4번으로 이미 답지가 한정될 수 있습니다. 1, 2번 답지 지우고요.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디귿으로 시작할까, 리을로 시작할까 이런 정도에서 지금 선택지에 있는 디귿, 리을
그리고 기억 이렇게 순서를 배치를 해보고 산업혁명의 시작 맨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수 퍼올릴 필요까지 그 사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둘째 단락 지점에 공장 건설 위에 철제 사용, 그럼 철제 사용, 철이 필요하다, 철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내용. 그러면서 제철의 에너지 필요, 제철의 에너지 필요. 그러면서 그 에너지로 석탄, 채굴 이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번은 디귿이 먼저고 기억이 나중에 나오는 이런 순서가 뒤집어진 이런 짜임새로 4번이 더 올바르겠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잠정적인 답으로 놓고 4번에 제시된 것처럼 리을 기억 디귿, 그래서 공업화를 위한 건설 촉진 이게 먼저 놓이고 그 다음인가 이것만 확인하면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57번 선택지 먼저 봅니다. IPCC 빙하 게이트, 기후 게이트 두 개를 얘기했네요. 빙하 게이트, 기후 게이트 표시해주고, 두 번째 IPCC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과학자들의 커넥션 의혹. 다음 3번은 정치적 대립 양상. 4번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4번에서는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죠. 오류에 대해 유감 표명할 때 그 유감 표명의 대상이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 두 가지.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중요 핵심 어구를 표시했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고, 그 눈에 들어온 용어가 본문 읽을 때 훨씬 더 초점이 빨리빨리 잡히겠죠. 최근 빙하 게이트라 불리는 IPCC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논란과 기후 게이트 사건 등으로 IPCC의 신뢰는 크게 손상받기 시작했다. 자, 익숙한 독자라면 벌써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와 B 두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선택지를 읽은 게 머릿속에 있다면 두 개가 동일시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IPCC 평가 보고서의 히말라야 빙하 소멸 시기 예측 오류 논란, 여기는 오류 논란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근데 그 뒤에 기후 게이트 사건, 이것도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오류 논란이라는 종류와는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신뢰의 손상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락 건너가 보면 거기에는 비판 세력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앞에 정치 대결화되는 양상 이런 단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3번 답지와 연결 지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 가볼까요? 논란이 커지자 IPCC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여기 오류 인정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유감 표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4번 답지에 관련돼 있어요. 거기에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 여기 오류가 있다, 유감을 표명했다. 그런데 4번 답지는 히말라야 빙하 소멸 예측 이 부분이 아니라 빙하 게이트 평가서 오류, 온난화 이론 오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틀린 지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더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58번 역시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시간 끌기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일수록 더 철저하게 선택지, 단순히 읽고 핵심어를 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택지의 그 내용 이런 걸 어느 정도 고민을 더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지문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는 성급한 마음이 들겠지만 그럴수록 선택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자.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풀어가면서도 우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상식, 그래서 뭐 쓰나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그래서 먼 바다보다는 해안가에 다가올수록 그 파도가 더 커지고 그 파괴력이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 또 뭐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선택지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 하락. 이건 우리 경제에서 뭐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도 중학교 정도 뭐 사회 시간에서 어느 정도 다룰 만한 그런 기본 상식이죠. 두 번째, 공연 티켓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공연 기획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가격 결정 과정, 가격 결정의 일반 이론, 여기에 맞지 않는 게 있죠. 바로 공연 티켓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연 티켓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 예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 주기도 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은 표는 많이 준비해 놨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죠. 표가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정부가 지원해 주기도 한다. 예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 문화, 전체적인 그런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다음 네 번째, 공연 티켓 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바로 이것 때문에 2번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문이 기니까 첫 번째 문장 어구들만 좀 빠르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만약 어떤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그러면 가격 결정의 일반 이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 공연장에서의 시장 수요 곡선은 보통의 시장 수요 곡선과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 단락 바꿔서 그러나 공연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연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공연의 티켓 가격은 사실 대부분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결정된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걸 따지기 전에 가격이 먼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해놓고 표에다가 기재를 해서 판매를 해야 하니까 이게 다른 점이고, 다음 마지막 단락, 공연이 인기를 끌게 되면 암시장이 형성되기 쉽다. 바로 이 지점이 또 미리 가격이 정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기 어렵다.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2번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여, 가격이 오를 수 없죠. 공연되기 전에 이미 가격은 정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했듯이 암시장 형성. 암시장의 암표의 가격이 변하는 거지 티켓 가격 자체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장과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용된 지문이 이렇게 길지만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면 이 긴 지문을 필요에 따라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점검해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 59번. 자, 이런 것은 그 짜임새가 분명한 것, 즉 대꾸, 이 대꾸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접근이 되어 있죠. 그렇게 적용해 보면 1번에는 대꾸가 없고 2번은 대꾸가 있고 3번은 없고 4번이 있고, 그러니까 2번의 대꾸가 어느 지점입니까? 중간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토끼는 껑충껑충 뛴다. 이 부분이 대꾸가 되고, 4번은 맨 끝부분, 여기 대꾸가 있죠. 그 정도에서 두 번째 조건, 삶에 대한 통찰을 우의적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2번과 4번을 견주면 4번을 답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와 내용적 측면에서의 용어 구별해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꾸라고 이야기한 건 형식적 짜임새가 유사하다라는 이 부분이지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죠. 내용의 측면에서는 뭐가 있어요? 비교와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라는 말과 대조라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는 이런 걸 헷갈려 써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죠. 하지만 예전에 서울시 구급 문제에서는 대꾸라고 설명된 것을 착각하고 대조라고 받아들여서 문제를 잘못 읽고 잘못 답을 하는 이런 수험생들이 꽤 많았던 이런 선례가 있기도 합니다. 60번 문제.
기억에서 예를 중 나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 그래서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보통 눈, 코, 입,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을 그리고 난 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 귀 등등으로 그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그리는 도중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자, 일반적으로 그 오른손으로 그려나갈 때 왼쪽을 먼저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려나가는 우리가 보통 필기하는 그 순서와 같죠. 그러면은 손의 움직임도 편하고 그리고 또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이 손에 묻을 일도 적다. 이쪽을 먼저 그려놓고 이쪽을 그리게 되면은 이 먼저 그려진 부분이 손에 묻을 위험성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그 좌안, 우안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 강의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면서 그 제 기준으로 자꾸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맞는 것으로 내 입장에서는 이쪽이 내 오른쪽 얼굴이지만 맞은편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이쪽이 반대 방향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을 쓸 때 좌안, 우안 이 용어를 쓸 때 먼저 그리는 화가 입장에서 좌안, 우안인지 그려지는 사진으로 이야기하면 피사체죠. 피사체 기준으로 좌안, 우안인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분명히 설명이 돼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명확히 전제되지 않고 그 서술이 이어지면 읽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기본 전제는 쉽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맨 앞에 보통 용어를 정의하면서 시작하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해지는 겁니다. 바다의 그 생선 중에는 광어하고 도다리라는 게 있어요. 마치 한 마리의 생선을 신이 반으로 잘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긴 신기한 그 두 어종인데 눈이 왼쪽 얼굴 쪽에 두 개 눈이 몰려 있는 것과 오른쪽 얼굴 쪽에 두 개 눈이 모인 게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뭐 광, 우, 도 왼쪽에 눈이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눈이 있으면 도다리 이렇게 좌광우도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걸 설명할까요? 이게 주둥이 쪽이고 이렇게 해서 좌광우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거꾸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사람은 생선을 이렇게 들고 자기가 생선을 마주본 이 상태에서 판단하니까 거꾸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좌광이 아니라 우광이고 좌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보통 사람처럼 물건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집어넣으면 정반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읽어가기 때문에 이 글 읽을 때 좌안, 우안이란 말을 그 수험생들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자, 그 점을 좀 고려토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글에 보면은 그걸 해결해 줄 만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때 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있고 또 손에 묻지 않는다든가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방향을 뚜렷하게 잡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일단락 짚고 끊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